1456년 6월 8일 한양 도성안 군기시 앞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양팔은 밧줄에 묶였고 얼굴에는 마른 피가 갈라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부어올라 반쯤 감겼고 무릎 아래 흙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삼문, 그의 38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왕의 이름도 아니었고 동료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같은 방에서 글을 쓰고 같은 길을 13번 걸었던 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목은 이미 쉬어 있었지만 그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좋은 사이라는 말을 앞에 놓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뒤에 붙인 겁니다. 미움만 남은 사람은 굳이 그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순서 안에 이 사람의 마지막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숙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군기시 앞에 있었는지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는 그 뒤로 19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려면 두 사람이 처음 나란히 앉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죽은 날, 신숙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년을 더 버텼습니다. 매일 조회에 나가고 매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집현전의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17년 전라도 나주의 관아 안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신장은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관료였는데 글씨를 잘 썼고 술을 더 잘 마셨습니다. 동료 허조가 술이 이 사람을 해쳤다고 탄식할 만큼이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신장은 52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 신숙주가 17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5 아들의 이름에 모두 배추자를 넣었습니다. 맹주, 중주, 숙주, 송주, 말주, 배주이지만 발음은 술주와 같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술 냄새가 빠지지 않았던 사람의 마지막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셋째 숙주는 아버지를 닮아 그를 좋아했지만 술만큼은 닮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에 파묻혔습니다. 집현전 숙직을 남들 대신 자청했고 학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에도 혼자 불을 켜고 읽었습니다. 등잔 하나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는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22의 진사시를 초시와 복시 모두 장원으로 통과했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세종이 아끼는 집현전 학사가 된 것입니다. 기록은 그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았고 세상의 책 가운데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 사람의 생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사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내려가더니 책상 위에 얼굴이 닿았고 손에 쥐고 있던 붓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종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잠든 청년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왕만이 걸칠 수 있는 옷,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그 옷을 벗었습니다. 세종은 그 골룡포를 잠든 청년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이 신하에게 자기 옷을 벗어 덮어준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신숙주는 그 순간을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깨 위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이 사람은 분명 숨을 멈췄을 것입니다. 왕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옷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일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행동 하나로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겠다고. 세종에게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는 거셌습니다. 중국의 글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조선이 세워온 질서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그 뜻을 함께 시연할 믿을 수 있는 젊은 학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요동에는 명나라의 의문학자 황찬이 유배와 있었습니다. 세종은 신숙주에게 명했습니다. 가서 의문을 배워오라고. 한양에서 요동까지 편도로 약 1000리, 지금으로 치면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3번을 왕복했습니다. 26,000리, 26부터 29까지. 이 사람의 발바닥이 그 길 위에서 닳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쌓인 날도 세종이 보낸 길이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훗날 한 민족이 쓰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살 아래 같은 지편전 학사인 성삼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은 먼지를 밟고 같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주막에서 등을 맞대고 잠들었습니다. 낮에는 황찬 앞에 나란히 앉아 의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보폭을 줄였습니다. 13번의 길을 함께 걷는 동안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훈민정음이고 그 글자 안에는 두 사람의 땀과 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동 길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신숙주는 27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서장관이었습니다. 7달을 머물면서 일본의 정치, 풍속, 언어, 기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해동제국기라는 책이 됩니다. 지편전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늘 붙어 있었습니다. 같이 용비어 천가를 편찬했고 같이 동국정운을 정리했습니다. 신숙주가 성삼문에게 시를 써서 건넨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같은 방에서 불을 켜고 같은 글자를 고르고 같은 왕을 위해 일했습니다. 세종은 죽음을 앞두고 마른 손으로 문종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다. 실록은 이 문장을 졸기에 적었습니다. 세종은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골룡포를 덮어준 그 청년이 훗날 그 왕위를 빼앗는 사람의 곁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1450년 경복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종이 죽었습니다. 신숙주 나이 34이었습니다. 골룡포를 덮어주던 손이 사라진 것입니다. 뒤를 이은 문종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몸은 왕좌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 신숙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직접 받는 신하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을 그 순간을 이 사람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종이 부탁한 세자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짜리 왕 뒤에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신숙주와 동갑인 이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조정의 인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수양에게는 쓸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학문에 밝고 외교에 능하고 조정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편전에서 밤마다 책을 읽던 사람. 세종이 골룡포를 벗어 덮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452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신숙주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수양대군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수양이 그를 보고 불러 세웠습니다. 말발굽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는 이후의 행적이 말해줍니다. 수양은 안으로 끌어들여 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옛 친구를 잊었는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 오래였다. 사람에는 죽지 않는다 해도
사직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 않은가. 거침없는 말이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신숙주가 대답했습니다. 장부로 태어나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야 있겠습니까? 칠록은 이 대화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36의 두 남자가 술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눈 말입니다. 수양은 그 대답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뒤로 수양의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수양이 왕에게 무언가를 아랠 때 신숙주를 시켜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신숙주의 입이 수양의 뜻을 대신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겠지만 사람은 반복에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2달 뒤 수양대군이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단종 즉위를 알리는 사절이었습니다.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달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성산문과 걸었던 요동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목적도 달랐고 옆에 선 사람도 달랐습니다. 같은 발이 두 개의 길을 걸은 겁니다. 하나는 세종이 보낸 길이었고 하나는 수양이 이끈 길이었습니다. 요동길에서는 성산문이 옆에 있었고 명나라 길에서는 수양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길을 걷는 발걸음의 무게는 분명 같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지 8개월이 지난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양은 하룻밤 만에 조정을 장악했고 12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산문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신숙주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종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밤거리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 수양의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신 명단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헌부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공을 세웠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개를 풀어 짐승을 잡으라 지시한 자는 공이 있는 사람이고 뒤따라 짐승을 잡은 자는 공이 있는 개라고. 공신에 오른 사람들을 개에 빗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올랐고 그 이름 옆에 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신숙주는 곧 자신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지편전 학사들도 줄줄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이 사람을 명단에서 떼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넘겼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신숙주는 좌익공신 1등에 올랐고 고령군에 봉해졌습니다. 공신 교서를 받아 쥐는 손이 어떤 감각이었을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명나라에 가서 새 왕의 즉위를 승인받아 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3년 전에는 단종의 즉위를 알리러 같은 나라에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조의 이름을 들고 같은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길을 다른 이름을 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발이 밟았던 그 땅을 다른 왕의 이름을 품은 채 다시 밟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앞만 보고 걸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걸어본 사람만 압니다. 성산문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수양이 왕이 된 뒤에도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편전 동료였던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응부와 함께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신숙주에게도 알렸습니다. 신숙주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밀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도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줄 수 있었던 마지막 우정의 형태였는지 아니면 그저 망설임이었는지는 신숙주 자신도 평생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456년 1월 명나라 숙소의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신숙주는 그곳에서 세조의 즉위 승인을 받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승 윤회의 손녀였고 8 아들과 딸 하나를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을 펼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명나라 숙소에서 그 밤을 버텼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반응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끊었습니다. 진아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왕이 밥을 들지 않는다는 것. 조선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경이 너그러워야 내 마음도 편안해진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다 매달림에 가까웠습니다. 세조에게 신숙주는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흠결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쥐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신하의 어깨를 놓지 못했습니다. 놓으면 자신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5달이 지난 1456년 6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응부 6명이 세조를 위한 연애 자리에서 거사를 일으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밀고 한 사람은 김질이었습니다. 신숙주가 아니었습니다. 신숙주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6명 모두 붙잡혔고 사지를 찢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군기시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청 자리입니다. 성삼문이 끌려 나오기 전날 밤, 신숙주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6월 8일이 왔습니다. 군기시 앞이었습니다. 성삼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어딘가에 신숙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큼은 분명히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보았든 보지 못했든 성삼문의 마지막 말은 결국 신숙주의 귀에 닿았습니다.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이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신숙주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담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날 밤 신숙주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윤씨가 친구가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윤씨는 이미 5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신숙주가 돌아간 집에는 아내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밤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란히 붓을 잡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을 되찾으려다 죽었고 한 사람은 왕을 빼앗은 자의 곁에 섰습니다. 성삼문은 하루를 버텼습니다. 신숙주는 그 뒤로 19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긴 고통이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1452년 8월 10일 수양의 집 앞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멈춘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성삼문은 그 집 앞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멈춘 발과 멈추지 않은 발이 500년의 평가를 갈랐습니다. 발걸음 하나, 술잔 하나, 대답 한마디. 그것이 2 사람의 500년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물이 된 사람의 19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신숙주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대궐 문을 들어섰습니다. 옆에 성삼문이 없었습니다. 박팽년도 없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밤을 새우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는 신숙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숙주는 나의 위징이다. 위징은 당나라 태종을 올바른 정치로 이끈 명재상입니다. 세조는 자기 곁에 이 사람을 그 이름에 빗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짐을 알아보았으니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1460년 세조가 명했습니다. 함경도로 가서 여진족을 정벌하라고 군사 8천이 주어졌습니다. 글을 쓰던 손이 군기를 쥔 것입니다. 44세 몸이 가본 무게를 버티며 두만강 일대에서 한 달 동안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승전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두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62년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 영광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삼문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고 신숙주는 살아서 이를 남겼습니다. 사육신과 갈라선 사람이 영의정 자리에 앉는다는 것에 조정 안팎의 시선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신숙주는 한번 사임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을 놓으면 생각이 밀려올 테니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해동제국기는 27의 일본에서 본 것들을 55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28년이 걸린 책입니다. 젊은 날의 눈이 본 것을 늙어가는 손이 정리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겠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른 것들이 떠오를 테니까요.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두 번째 왕이 먼저 떠난 것입니다. 19살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1년 2개월 만에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신숙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큰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13살 성종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세 명의 왕을 보좌했습니다. 네 차례 공신에 올랐습니다. 조선 전기에서 이만큼의 직함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신숙주가 성삼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조회에 나갔고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번을 함께 걸었던 사람의 이름을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르는 순간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삼문의 아이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신숙주의 아이들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한 지붕 아래 책을 펼치던 두 사람의 아이들이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충절을 선택했고 신숙주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무게가 이 사람의 등뼈에 쌓여갔습니다. 성삼문은 하루를 버텼고 신숙주는 6935일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매일 관복을 입었습니다. 매일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옷을 벗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 시간이 19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었는지 매일 조금씩 닳는 것이었는지는 이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1475년 신숙주의 걸음이 한 발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붓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글씨 끝이 흐려졌습니다. 59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고 그 뒤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거든 시신을 씻기지 마라. 조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 예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씻지 말라는 그 한마디 안에 이 사람의 평생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승 가서 읽을 책 몇 권을 관에 넣어달라. 지편전에서 밤마다 불을 켜고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읽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책은 숨 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유언입니다. 일본과 잘 지내라. 27의 바다를 건너 7달을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해동제국기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마지막까지 남긴 말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유언을 따라 일본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씻기지 마라. 책을 넣어달라. 일본과 잘 지내라. 세 문장 안에 이 사람의 평생이 들어 있습니다.
죄책감인지 자존심인지 모를 첫 마디, 학자의 두 번째 마디, 관료의 세 번째 마디, 끝까지 세계의 얼굴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숙주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나물에 붙였습니다. 녹두를 길러 만든 나물이 쉬상하니 쉽게 변한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숙주나물. 아삭 부서지는 그 나물에 500년의 비난이 담겼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매일 불렸습니다. 조선에서도 불렸고 일제강점기에는 변절자가 득세하던 현실과 겹치며 더 거칠게 불렸습니다. 지금도 불립니다. 성산문의 이름은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신숙주의 이름은 반찬이 되었습니다. 신숙주의 무덤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내 윤 씨와 나란히 묻힌 쌍분묘입니다. 이 무덤은 550년 가까이 찾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잡초가 덮이고 비석이 기울어진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85년에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글학회가 한글 창제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배신자가 아닌 학자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무덤 앞에 서면 지금도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지편전 안이 어두웠습니다.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린 청년의 어깨 위로 누군가 조용히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온기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기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세종이 죽고 그 온기가 식고 난 뒤에 이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성산문은 그 온기를 기억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세종이 부탁한 단종을 끝까지 지키다 죽었습니다. 신숙주는 온기가 사라진 뒤의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았고 일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나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삶이었는지는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성산문이 말했습니다.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신숙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고 매일 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반복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두 사람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으로 이름을 남겼고 한 사람은 삶으로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글자가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길을 걸었겠습니까?